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네 식구들 목숨이 아깝거든. 새벽이 뜨기 전에 썩 사라져라.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횃불을 든 포졸 10명이 북촌 기와집 대문을 발로 차고 있었지요. 이형복 대감 댁이었습니다. 쇠 갑옷 부딪히는 소리가 골목 끝까지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 마당 한가운데 아무도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작은 아이 하나가 홀로 서서 창고 쪽을 재빠르게 훑고 있었습니다. 혜택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북촌에 이형복이라는 대감이 살았습니다. 이형복 대감은 정삼품 당상관으로 나이 58이었지요. 관직에 오른 지 30년이 넘었고 임금께 올리는 상소문마다 백성을 걱정하는 말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북촌 어귀에서 이형복 대감 이름 석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요. 선한 분, 올곧은 분이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대감의 외아들 이준혁은 올해 28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과거 공부에 전념하는 중이었지요. 몸이 약해 자주 알아 누웠지만 글 읽는 것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도련님이었습니다. 대감 댁에는 종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어리고 가장 천한 자리에 있는 아이가 하나 있었지요. 돌쇠였습니다. 13살. 뺨에 작은 점 하나, 눈이 유달리 크고 또렷한 아이였습니다. 흙빛으로 바랜 삼배 저고리에 새끼줄을 허리에 두르고 집신을 신고 다녔지요. 몸은 작았지만 손발이 빨랐습니다. 심부름이라면 누가 시키기도 전에 먼저 나섰고 주인 나으리들의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채는 아이였습니다. 돌쇠의 어머니 복례는 대감댁 안방 몸종이었습니다. 널쩍하고 불그스름한 얼굴에 수건을 머리에 두른 몸집 큰 여인이었지요.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산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복례의 자신은 그 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는 거지 뭘 바라보고 살아 하고 손을 내저었지요. 그래도 돌쇠가 한 대 얻어맞고 오는 날이면 부엌 아궁이 앞에 혼자 앉아 오래도록 불만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대감 댁의 하루는 일찍 시작됐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 전에 복례가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피웠습니다. 돌쇠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놓고 마당을 쓸었지요. 해가 뜨면 대감마님 세수물을 준비하고 이준혁 도련님의 서책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어 이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나날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돌쇠는 이상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대감 댁 사랑채 뒤쪽 담장 근처에서였지요.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는데 담장 너머로 낯선 사내 하나가 기웃거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찻갓을 눌러 쓴 채 담장 위를 힐끔힐끔 살피더니 잠시 후 골목 깊숙이 사라졌지요. 돌쇠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가 싶었지만 걸음걸이가 좀 이상했습니다. 심부름꾼도 아니고 상인도 아닌 걸음이었지요. 뭔가를 재는 것 같은 걸음이었습니다. 돌쇠는 부엌으로 들어가 복례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담장 옆에서 낯선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무슨 소리야? 어디서? 사랑채 뒤편이요. 아까 삿갓 쓴 사내가 기웃거렸습니다. 복례가 밥솥 뚜껑을 닫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못 봤다. 아마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겠지. 그런 것 같지 않던데요. 쓸데없는 생각 말고 밥이나 퍼라. 돌쇠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떴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이 개운하지 않았지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준혁 도련님의 방에서 심부름을 하던 돌쇠는 우연히 도련님이 읽고 있던 편지 한 귀퉁이를 봤습니다. 편지 위에 유기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유기현, 형조판서 유기현,
이형복 대감과 10년도 넘게 사이가 좋지 않다는 소문이 나돈 사람이었습니다. 도련님이 편지를 덮으며 돌쇠를 봤습니다. 왜 거기 서 있느냐? 심부름 왔습니다요. 도련님, 알겠다. 나가봐. 돌쇠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멈췄지요. 유기현 판서가 이형복 대감에게 편지를 보낼 이유가 있을까?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다는 건 이 집 몸종들도 다 아는 일이었는데 그냥 별일 아닐 것입니다. 돌쇠는 그렇게 생각하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대감댁 안채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이형복 대감과 이준혁이었습니다. 돌쇠는 안채 마루 아래서 물을 길어다 놓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들어선 안 되는 이야기를 엿들을 생각이 아니었는데 이형복 대감의 목소리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실려 있었거든요. 준혁아, 너도 알다시피 유기현과 나는 오래전부터 뜻이 달랐다. 예, 아버님. 그 자가 최근 들어 나를 향해 뭔가 꾸미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조심해야 한다. 설마 영모 같은 걸 들씌울 수야 있겠습니까? 세상에 안 될 것이 없느니라. 이준혁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그러면 어찌 하시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겠지.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 행동을 조심하는 것. 하지만 그것으로 막을 수 없다면 이형복 대감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돌쇠는 물동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요. 영모,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영모로 몰리면 삼족을 멸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었거든요. 대감마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집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된다는 뜻이었지요. 그러나 돌쇠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심부름을 하고 마당을 쓸고 잠들 뿐이었지요. 그날 밤 돌쇠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처마 밑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았지요. 저 별들은 이 집에 무슨 일이 생기든 상관없이 저렇게 빛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비에게 하늘은 늘 공평하게 멀리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사흘 뒤 밤이었습니다. 쾅쾅 대문이 흔들렸습니다. 포도청이요. 문 열어라. 돌쇠는 잠에서 번쩍 깨어났습니다. 쇠 갑옷 소리, 횃불 타는 소리, 발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안채에서 복례가 비명을 질렀고 이준혁 도련님이 방에서 뛰쳐나왔지요. 아버님, 포졸들이 왔습니다. 이형복 대감이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요. 손에 쥐고 있던 책이 마루 위에 떨어졌습니다. 대감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복례가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이준혁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지요. 모두가 얼어붙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감마님,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도 그 목소리를 예상하지 못했지요. 돌쇠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서 울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눈만 또렷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저를 따라오시겠습니까? 이형복 대감이 멍하니 돌쇠를 내려다봤습니다. 13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곁에 뒀던 아이였지만 이렇게 침착할 수 있는 아이인 줄은 몰랐지요. 대문이 또 한 번 쾅 울렸습니다. 대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가 대감을 이끌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안채를 지나 좁은 통로를 빠져나가면 작은 창고가 하나 있었지요. 평소에 쌀이며 잡곡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돌쇠는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큰 나무 뒤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 옵소서. 이형복 대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뒤주에? 이 늙은이 보고 저기 들어가라는 것이냐? 예. 숨소리도 내지 마시고
제가 올 때까지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채통이라는 것이 돌쇠가 대감의 말을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대감마님, 채통은 목숨이 붙어 있어야 지킬 수 있사옵니다. 이형복 대감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뒤주 뚜껑을 열고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나무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바닥에는 쌀이 얕게 깔려 있었지요. 돌쇠가 뚜껑을 닫고 잠금쇠를 채웠습니다. 그러고는 뒤주 위에 쌀자루 2개를 올리고 옆에 낡은 멍석을 흐트러뜨려 놓았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오래된 창고처럼 보이도록 창고 문을 닫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문이 열렸습니다. 쾅! 포졸 10명이 횃불을 들고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선두에는 박만득 포교가 있었지요. 떡 벌어진 어깨의 왼뺨으로 칼자국 흉터가 번쩍이는 사내였습니다. 검은 전립을 쓰고 눈이 가늘고 날카로웠지요. 박 포교가 마당을 훑었습니다. 복례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고 이준혁이 얼굴을 감싼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해진 삼배 저고리를 입은 작은 아이가 멀뚱히 서 있었지요. 박 포교의 눈이 돌쇠에게 꽂혔습니다. 너 이 집 몸종이냐? 예. 이형복 대감은 어디 있느냐? 돌쇠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모르옵니다. 박 포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13살짜리 노비치고는 너무 고요한 눈이었지요. 한 발짝 다가서더니 두껍고 거친 손이 돌쇠의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돌쇠의 몸이 공중에 들렸지요. 모른다고 이놈이 다시 묻는다. 이형복이 어딨어? 소인은 정말 모르옵니다. 저녁 때 대감마님이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돌아와 보니 이미 안 계셨사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그것도 모릅니다. 박 포교가 돌쇠를 흙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돌쇠는 무릎을 꿇었지요. 손바닥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포교가 포졸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뒤져라. 구석구석 다 포졸들이 안채 사랑채 부엌 창고로 흩어졌습니다. 횃불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집 안을 붉게 물들였지요. 돌쇠는 흙바닥에 앉아 피 나는 손바닥을 바지에 닦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창고 쪽을 절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눈이 가는 곳이 마음이 가는 곳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포졸 하나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돌쇠의 심장이 한 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얼굴엔 아무것도 내비치지 않았지요. 포졸이 횃불을 이리저리 흔들었습니다. 낡은 멍석이 보였고 쌀자루가 보였고 큰 뒤주가 보였습니다. 포졸은 뒤주 위에 쌀자루를 툭 건드렸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지요. 뒤주 안 이형복 대감은 숨을 참았습니다. 포졸이 뒤주 뚜껑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잠금쇠를 잡아당겼지요.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포교 나으리 건너편 골목에서 대감 행색하는 사람을 봤다는 자가 있사옵니다. 마당 쪽에서 포졸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창고 안 포졸이 손을 떼고 고개를 돌렸지요. 그러고는 횃불을 들고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돌쇠는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대문이 열리기 직전 돌쇠는 담 넘어 이웃집 아이에게 엽전 한 입을 주며 미리 당부해 두었던 것입니다. 포졸들이 물어보면 건너편 골목에서 도포 입은 어른을 봤다고 해라. 9살짜리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엽전 한 잎이 탐났으니까요. 박 포교가 마당 가운데 서서 돌쇠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오늘 밤은 이 집에서 아무도 나가지 못한다. 예, 나으리. 포교는 부하들과 함께
집 안을 다시 한번 훑었습니다. 방마다 문을 열고 마루 밑을 들여다보고 우물 안을 확인했지요. 창고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엔 포졸 2명이 들어가 뒤주 윗쌀자루를 치우고 뚜껑을 손으로 두드렸지요. 텅텅, 텅텅 포졸이 잠금쇠를 다시 잡아당겼습니다. 열쇠를 찾으려 두리번거렸지요. 그 순간 복례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나으리들. 부엌에 쥐가 든 것 같습니다요. 뭔가 갉는 소리가 납니다요. 포졸 하나가 무심코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다른 포졸이 투덜거리며 열쇠 찾기를 포기했지요. 에이, 그냥 쌀독이구만. 나가자. 창고 문이 닫혔습니다. 돌쇠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이 구름 뒤로 숨어들고 있었습니다. 한 시즌 뒤면 동이 틀 것입니다.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박포교가 포졸 3명을 남기고 나머지를 이끌고 골목 쪽으로 나갔습니다. 한강 나루터 방향으로 수색을 넓히러 간 것이겠지요. 마당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이준혁이 돌쇠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요. 다음엔 어쩔 거냐? 대감마님을 꺼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집 밖으로 모셔야 하지요. 어떻게? 저기 포졸 3이 지키고 있잖냐? 돌쇠의 눈이 담장 옆에 세워둔 지게로 움직였습니다. 그 위에 낡은 가마니가 2장 접혀 있었지요. 돌쇠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준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게로 어떻게? 도련님은 포졸들에게 가셔서 배가 고프다 하시고 밥을 지어달라고 하십시오. 밥 짓는 냄새가 나면 부엌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 틈에 소인이 움직입니다. 이준혁이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이준혁이 포졸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돌쇠는 부엌으로 향했지요. 아궁이에 불을 살리고 솥에 물을 부었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지요. 과연 포졸들이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준혁이 다가가 이것저것 말을 붙였지요. 돌쇠는 부엌 뒷문을 열었습니다. 뒷문 밖은 장독대였고 장독대 옆으로 항아리들이 담장 모서리에 쌓여 있었습니다. 발판 삼으면 담장을 넘을 수 있는 구조였지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대감마님을 꺼내야 했습니다. 돌쇠는 지게를 어깨에 메고 천천히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야, 어딜까? 대문 쪽 포졸이 물었습니다. 담장 안쪽 나무더미에서 땔감 좀 가져오려고요. 포졸이 실제로 있는 나무더미를 확인하더니 귀찮다는 듯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빨리 하고 들어와. 예, 나으리. 돌쇠는 창고 문을 살며시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지만 이 창고는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곳이었지요. 어릴 때부터 여기서 숨바꼭질을 하며 자랐으니까요. 뒤주 앞에 서서 잠금쇠를 열고 뚜껑을 들었습니다. 대감마님, 지금이옵니다. 끙끙 소리와 함께 이형복 대감이 뒤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온몸이 굳어 다리가 휘청거렸지요. 돌쇠가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10살 아이가 58 대감을 부축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마님, 몸을 구부리시옵소서. 가만히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가만히 지게에 얹어서 나르겠사옵니다. 대문 포졸들 눈을 속이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형복 대감은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습니다. 뒤주에 들어간 것도 굴욕이었는데 이제는 가만히 속에 들어가야 한다니. 그러나 지금 채통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대감이 가만히 속으로 몸을 집어넣었습니다. 돌쇠가 가만히 위에 장작을 얹고 지게를 졌지요. 눈이 핑 돌 만큼 무거웠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창고 문을 닫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포졸들은 이준혁이 붙잡고 있었지요. 돌쇠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복례가 부엌 옆 통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리개 위 가마니에 눈길이 닿은 복례가 입술을 깨물었지요.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습니다. 돌쇠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뒷담 구멍 아직 있지요? 있다. 이 집 뒷담에는 빗물 빠지는 배수로 구멍이 있었습니다. 어른이 엎드려 겨우 빠져나갈 만한 크기였지요. 대감마님을 그리로 모시고 나가시옵소서. 서대문 쪽 이모 댁으로 가시옵소서. 거기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너는, 소희는 여기서 포교 눈을 붙잡아 두어야 합니다. 복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지요. 고개를 끄덕이고 가만히 속 대감을 부축했습니다. 지게를 내리고 대감이 가만히에서 나왔습니다. 돌쇠가 뒷담 구멍에 돌을 밀어냈습니다. 구멍 너머는 좁은 골목이었지요. 대감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몸을 구멍에 밀어 넣었지요. 복례가 뒤에서 등을 밀었습니다. 대감의 도포 자락이 흙투성이가 됐지만 마침내 담 너머로 빠져나갔습니다. 복례도 뒤따라 나갔지요. 돌쇠는 구멍을 다시 돌로 막았습니다. 그러고는 장작을 팔에 안고 태연하게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궁이 앞에 장작을 내려놓고 불씨를 살렸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박포교가 한강 쪽으로 수색을 넓히러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1시경쯤 지나서였습니다. 포졸들이 다시 집안을 뒤졌지만 이형복 대감의 흔적은 없었지요. 박포교가 돌쇠를 불렀습니다. 야, 노비, 내일 아침까지 이 집에서 꼼짝 마라. 내 눈에 안 띄면 죽는다. 예, 나으리. 박포교가 남은 포졸들을 이끌고 다시 나갔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준혁이 돌쇠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무사하냐? 서대문 이모 댁으로 가셨습니다. 이준혁이 눈을 감았습니다. 긴 숨을 내쉬었지요. 고맙다, 돌쇠야.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준혁이 눈을 떴습니다. 배후를 찾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대감마님을 영모로 모함했습니다. 그 자를 찾아서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대감마님은 평생 숨어 다니셔야 합니다. 이준혁이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너 혼자서 소인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련님은 포졸들 눈에 띄면 잡힙니다. 소인은 누가 봐도 그냥 심부름 가는 노비 아이입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작고 어리고 천하다는 것. 그것이 돌쇠의 가장 큰 무기였지요. 아무도 이 아이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 돌쇠는 이준혁을 봤습니다. 내일 새벽 이 집을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나가려고? 방법이 있습니다. 도련님,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를 즈음이었습니다. 이준혁이 포졸들에게 밥을 차려준다고 잡아두는 사이 돌쇠는 장독대 항아리를 발판 삼아 담장을 넘었습니다. 어깨를 모서리에 긁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지요. 골목에 내려서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쳤습니다. 멀리서 달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는 골목 안으로 뛰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지요. 배후를 찾아야 합니다. 어젯밤 마당에서 이미 눈치챈 것이 있었습니다. 박포교가 집 안을 뒤질 때 포졸 하나가 다른 포졸에게 귓속말을 했는데 돌쇠는 그 입술을 읽었지요. 판서 나으리께 아뢰어야지. 판서. 이형복 대감과 가장 사이가 안 좋은 판서라면 한 명이었습니다. 유기현 판서. 돌쇠는 저작거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가 뜨면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유 판서의 하인들을 찾아야 했지요. 저작거리에 닿았을 때 좌판이 하나둘 열리고 있었습니다. 생선 장수가 소리를 지르고 떡 파는 할멈이 광주리를 내리고 있었지요.
돌쇠는 주막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거지 아이처럼 보일수록 좋았지요. 사람들은 거지나 노비 아이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완벽한 위장이었지요. 한 식경이 지났습니다. 복동이었습니다. 코가 납작하게 눌리고 눈썹이 짧은 사내가 주막 앞을 지나치며 주인에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유판서 댁수석 하인이었지요. 심부름 다니며 여러 번 얼굴을 본 자였습니다. 복동이 자리를 떴습니다. 돌쇠가 조용히 일어나 뒤를 밟았습니다. 복동은 저작거리를 돌아 북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걸음이 빨랐지요. 돌쇠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좌판 사이로 몸을 숨겨가며 따라갔습니다. 복동이 큰 기와집 쪽문으로 사라졌습니다. 유판서 댁이었지요. 담장이 높았습니다. 이형복 댁 담장보다 훨씬. 돌쇠는 담장을 한 바퀴 돌며 살폈지요. 뒤쪽으로 가니 배수로가 보였습니다. 어른은 어림도 없지만 돌쇠처럼 작은 아이라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지금은 대낮이라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밤을 기다려야 했지요. 돌쇠는 배수로 앞에 쪼그리고 앉아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런두런 말소리, 그 중 하나가 또렷하게 들렸지요. 대감은 아직 못 잡았다더냐. 예, 아직이라 합니다. 한강 나루터 쪽으로 쫓아갔다 합니다. 이형복이 그렇게 눈치가 없는 자가 아닌데 미리 눈치챘을 수도 있어. 그렇다면 잡아도 그만, 못 잡아도 그만이지. 어차피 영모라는 명목은 이미 섰으니 도망자로 만들어도 효과는 같은 거야. 싸늘하고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유기현 판서 본인이었습니다. 영모는 거짓이었습니다. 역시 그랬지요. 이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거짓, 고변서를 꾸민 증거. 그것이 있어야 이형복 대감이 살 수 있었습니다. 밤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할 일이 하나 더 있었지요. 돌쇠는 저작거리로 나와 주막 주인을 찾았습니다. 아까 복동과 귓속말을 나누던 그 주인이었지요. 어른이시여, 엽전 5입 드릴 테니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주막 주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더기를 입은 작은 노비 아이를 위아래로 훑었지요. 넌 뭐냐? 남의 집 몸종입니다요. 포졸들이 여기 와서 도망간 대감 봤냐고 물어보면 새벽에 도포 입은 어른이 한강 쪽으로 말을 타고 갔다고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주막 주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거 잘못됐다가 나도 엮이는 거 아니야? 포졸들이 묻는 말에 대답하시는 겁니다. 죄가 될 것 없습니다. 다 선입이라 했지. 예, 돌쇠가 이준혁 도령이 미리 쥐어준 엽전에서 5잎을 꺼냈습니다. 주막 주인 손에 올렸지요. 한강 쪽으로 말을 타고 갔다. 잊지 마십시오. 알았어. 이제 박포교 무리를 한강 쪽으로 좀 더 묶어둘 수 있겠지요. 서대문 쪽 이모 댁에도 들렀습니다. 복례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지요. 왔구나. 다쳤냐? 괜찮습니다. 대감마님은요? 안에 계신다. 이형복 대감이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포가 흙투성이었고 수염이 흐트러졌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지요. 왔구나. 예, 대감마님. 배후를 알아냈습니다. 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구냐? 유기현 판서입니다. 오늘 밤 유 판서 댁에 들어가 증거를 찾겠습니다. 이형복 대감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유기현, 예상은 했지만 막상 확인이 되니 가슴이 내려앉았지요. 돌쇠야, 위험하다. 소인이 알아서 하겠사옵니다. 잡히면 죽는다. 잡히지 않겠사옵니다. 이형복 대감은 돌쇠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지요. 아니,
두려움을 이미 접어두고 그 위에 다른 것을 올려놓은 눈이었습니다. 알겠다.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허락이었지요. 복례가 차가운 찬밥 한 덩이를 아들 손에 쥐어줬습니다. 돌쇠는 개걸스럽게 먹었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눈을 감고 오늘 밤의 계획을 머릿속에서 천천히 펼쳤습니다. 유판서댁 뒤쪽 배수로, 별당, 금고, 어둠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눈을 감고 길을 외워야 했지요. 밤이 되었습니다. 한양 북촌의 골목에 어둠이 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야경꾼이 딱따기를 치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지요. 딱딱 딱딱. 돌쇠는 이모 댁에서 이모 아들이 쓰던 헌배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조금은 다른 집 심부름꾼처럼 보이도록. 그러고는 골목으로 나섰지요. 유판서 댁까지 골목 3개를 지나야 했습니다. 빠르게 달리면 눈에 띕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걸었지요. 야경꾼을 2번 마주쳤지만 2번 다 눈길도 받지 않았습니다. 유판서 댁 뒤쪽 골목에 닿았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있어 다행이었지요. 돌쇠는 담장벽을 손으로 더듬으며 걸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돌 틈새가 잡혔습니다. 배수로였습니다. 옆으로 누워 어깨부터 집어넣었지요. 차가운 돌이 등을 눌렀습니다. 억지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가슴이 막혔다가 겨우 빠져나왔지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유판서 댁 정원이었습니다. 큰 나무들의 윤곽이 보였지요. 저 건너편에 불빛이 새어나오는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별당이었습니다. 낮에 담장 너머 목소리가 흘러나오던 곳이었지요. 돌쇠는 나무 그림자를 타며 별당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자갈이 발 아래 깔려 있었습니다. 최대한 발을 들어 소리를 줄였지요. 별당 창문이 보였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등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창문 아래에 쭈그리고 앉았지요. 한강까지 수색했다는데 아직 못 잡았다 하옵니다. 복동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찌할까요? 걱정 마라. 고변서가 이미 임금께 올라갔다. 증거도 충분히 심어두었어. 설령 이형복이 나타나 억울함을 호소해도 영모의 증거가 이미 관하에 있으니 누가 믿겠느냐. 그렇사옵니다마는 만일 누군가가 그 증거가 위조임을 밝혀낸다면 위조라고 밝히려면 원본이 있어야지. 원본은 내 별당 금고 안에 있다. 거기 누가 감히 손을 대겠느냐. 금고. 돌쇠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위조 증거의 원본이 별당 금고 안에 있다. 그것을 꺼내면 됩니다. 창문 틀을 가만히 밀어봤습니다. 낮에 미어진 흔적을 발견해둔 창이었지요.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됩니다. 안에 유판서가 있으니까요. 돌쇠는 별당 뒤쪽 창고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낡은 자물쇠를 뾰족한 나뭇가지로 열었지요.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1시경, 2시경, 별당 안에서 들리던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등불이 꺼진 듯 창호지 너머가 어두워졌지요. 돌쇠는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별당 창문 앞에 서서 살며시 밀었습니다. 삐. 나무가 미세하게 소리를 냈습니다. 돌쇠는 멈췄지요.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밀었습니다. 겨우 몸이 통과할 만큼 열렸습니다. 창문 안으로 기어들어갔지요.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눈이 어둠에 익으면서 방 안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책상, 책장, 그리고 벽 한쪽에 두꺼운 나무 괴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금고였습니다. 쇠자물쇠가 달려 있었지요. 나뭇가지로는 열 수 없는 단단한 자물쇠였습니다.
열쇠가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책상 위, 책장 사이를 조심스럽게 더듬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돌쇠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유 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금고를 여닫을 것입니다. 매번 몸에서 열쇠를 꺼내는 건 번거롭지요. 손이 자주 가는 곳에 두겠지요. 책상 서랍이었습니다. 살며시 당겼습니다. 붓이 있었고 종이가 있었고 작은 쇳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열쇠였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를 구멍에 넣고 돌렸습니다. 딸깍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괴짝 뚜껑을 들었지요. 안에 두루마리들이 가득했습니다. 달빛을 이용해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땅 문서, 재산 목록, 편지들, 그리고 마지막 두루마리 하나 펼쳤습니다. 이형복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영모라는 글자, 그리고 그 아래에 유기현의 친필 메모, 고변서를 어떻게 꾸밀 것인지, 어떤 증거를 심어둘 것인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유 판서가 이 모든 것을 기획했다는 친필 기록. 돌쇠는 두루마리를 가슴 안에 품었습니다.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지요. 누구냐? 별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복동이었습니다. 손에 등불을 들고 서 있었지요. 눈이 방 안에 돌쇠에게 꽂혔습니다. 열려있는 괴짝, 그 앞에 쪼그려 앉은 작은 아이. 이놈이 도둑이야. 도둑. 돌쇠는 창문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좁은 창문 틈새로 몸을 던졌지요. 어깨가 긁혔습니다. 정원 자갈 위로 떨어졌습니다. 잡아라. 저놈 잡아라.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횃불이 켜지고 발소리가 쏟아졌지요. 돌쇠는 달렸습니다. 나무들 사이를 헤치고 배수로 쪽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배수로 앞에 엎드렸습니다. 몸을 밀어 넣었지요. 이번엔 훨씬 거칠게 통과했습니다. 어깨와 옆구리가 긁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담장 밖 골목으로 굴러 나왔지요. 뒤에서 담장 너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돌쇠는 골목 안으로 뛰어들어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한참 뒤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돌쇠는 숨을 헐떡이며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두루마리가 그대로 있었지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유 판서가 자신의 필체가 아니라고 버티면 그만이었지요. 관아에서 글자를 대조해 볼 수 있겠지만 판서를 잡기엔 권력의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유 판서가 고변서를 꾸미는 것을 직접 본 사람. 돌쇠는 저작거리 골목 끝에 있는 주막을 떠올렸습니다. 유 판서 대가인들이 몰래 드나드는 주막이라고 이웃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던 곳이었지요. 새벽 전에 한번 가봐야 했습니다. 주막 안에는 손님이 2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엎어져 자고 있었고 한 명은 술잔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유 판서 대가인 복장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요. 돌쇠는 그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유 판서 댁에서 일하십니까? 사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 이형복 대감 일 아십니까? 사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변을 훑었지요. 주막 주인은 부엌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고 엎어져 자는 손님은 코를 골았습니다. 너 누구야? 이형복 대감 집 몸종입니다. 그 집 몸종이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대감 마님은 억울하게 영모로 몰렸습니다. 그 사실을 아실 것 같아 여쭙습니다. 사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눈을 내리깔았지요. 난 아무것도 모른다. 보셨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면 도망갑니다.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버거워서 새벽에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이지요. 고변서를 쓰는 것을 봤다. 사내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쇠는 숨을 죽였습니다. 판서 나으리가 직접 쓰셨는가요? 그렇다. 복동이가 옆에서 받아 적었고 나는 심부름 가다가 문 앞에서 들었다. 그때 들어갔더니 나리가 날 보더니 사내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 뒤로 날 어딘가에 가두려 했어. 알아버린 걸 눈치챈 거겠지. 그래서 도망쳐 여기 계신 것입니까? 그렇다. 돌쇠는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두루마리가 느껴졌지요. 저에게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내일 아침 한성부에 이것을 가져갈 것입니다. 잡히면 나는 죽는다. 대감마님도 잡히면 죽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죽는 것과 죄를 밝히고 사는 것은 다릅니다. 사내는 한참 술잔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윽고 고개를 들었지요. 이름이 뭐냐? 꼬마, 돌쇠입니다. 살이야? 13입니다. 사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3살 노비가 판서 나으리한테 맞짱을 뜨려 하는구나. 맞짱이 아닙니다. 그냥 대감마님을 살려드리려는 것뿐입니다. 사내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 아침 한성부 앞에서 만나자. 해 뜨면 바로. 감사합니다. 돌쇠는 주막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지요. 두루마리가 있었고 증인이 생겼습니다. 골목 어귀처마 밑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지요. 얼마나 오래 깨어 있었을까요? 어젯밤부터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마를 무릎에 괴었습니다. 조금만 처마 아래로 별이 흘렀습니다. 작은 몸이 잠시 쉬었습니다. 내일은 더 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한성부 앞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사람들이 하나둘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들이 도포를 입고 출근하는 시각이었지요. 사내가 왔습니다.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지만 걸음을 옮겨왔지요. 왔군, 왔습니다. 돌쇠가 품 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한성부 정문 문지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이형복, 대감 집 몸종입니다. 대감마님의 영모 혐의가 억울한 누명임을 밝힐 증거를 갖고 왔습니다. 담당 관리를 뵙고 싶습니다. 문지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노비 주제에 한성부에 들어온다고? 꺼져. 그때였습니다. 돌쇠야.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준혁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어떻게 여기에? 포졸들이 잠든 새벽에 담을 넘었다. 이모 댁에 갔더니 내가 한성부 간다더구나. 이준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줘라. 서찰. 돌쇠는 두루마리를 이준혁의 손에 건넸습니다. 이준혁이 곧게 서더니 문지기를 향해 걸어갔지요. 나는 이형복 대감의 아들 이준혁이다. 긴급하게 보고할 사안이 있으니 담당관에게 안내하라. 문지기가 이준혁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또포가 흙투성이었지만 말씨와 태도는 분명히 양반이었지요. 들어가시지요. 이준혁이 돌쇠를 돌아봤습니다. 이 아이도 함께입니다. 증거를 찾은 자입니다. 문지기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당 관리가 서찰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 들여다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지요. 사내에게 직접 본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지요. 관리가 부하를 불렀습니다. 당장 이 내용을 윗분께 올려라. 돌쇠는 한성부 마당 한쪽에 서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관아가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성부 정문 밖에서 소란이 들렸지요. 비켜라. 포도청이다. 박만득 포교였습니다. 포졸 5을 이끌고 정문으로 들어왔지요. 눈이 이준혁에게 그리고 돌쇠에게 꽂혔습니다. 이놈들이 여기 있었구나. 이준혁,
내 아비의 행방을 실토해라. 그리고 저 노비 아이 유판서 댁에서 도둑질을 한 자다. 잡아야겠다. 도둑질이 아닙니다. 돌쇠가 나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지요. 소인이 가져온 것은 유기현 판서가 이형복 대감을 영모로 모함하기 위해 위조한 고변서의 원본입니다. 이미 한성부 담당관께 전달되었습니다. 박포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유기현 판서가 고변서를 직접 꾸몄습니다. 그 증거와 증인이 이미 이 한성부 안에 있습니다. 13살짜리 노비 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판서를 모함하면 죽는다. 모함이 아닙니다. 나으리가 지금 이것을 막으려 하신다면 나으리도 유판서의 일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실 겁니다. 한성부 담당관이 보시는 앞에서 박포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지요. 한성부 담당관이 마당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포졸들도 보고 있었지요. 돌쇠는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으리, 조금 더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소인은 나으리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으리도 이용당한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물러서시면 됩니다. 박포교는 한참 돌쇠를 노려봤습니다. 해진 옷에 진 이마에 머리띠를 두르고 눈빛만 살아있는 작은 아이. 이 아이 앞에서 물러서야 한다는 게 분했습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가 정말로 연루자가 된다면 박포교가 포졸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물러서라. 포졸들이 움직임을 멈췄지요. 박포교는 마지막으로 돌쇠를 한 번 쳐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한성부 정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성부 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준혁이 돌쇠의 어깨를 쳤습니다. 잘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담당관이 다가왔습니다. 이 증거를 가져온 자가 너냐? 예, 방법이 문제였다만 담당관이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공은 인정한다. 올라가 봐야겠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돌쇠는 마당 구석에 앉았습니다. 이준혁이 옆에 앉았지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한성부 안에서 분주한 발소리들이 들렸지요. 문서가 오가는 소리, 관리들이 소곤거리는 소리, 한시진도 넘어 담당관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준혁, 내 아비 이형복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알고 있습니다. 데려올 수 있느냐? 예, 이 서찰과 증언을 바탕으로 상부에서 재조사 명령이 떨어졌다. 유기현의 집에 지금 관리가 나갔다. 이형복은 자수하는 형식으로 돌아오면 된다. 영모 혐의는 일단 보류다. 이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이 돌아서다 멈추더니 돌쇠를 봤지요. 공은 인정한다. 담당관이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준혁이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아버지를 모셔오자. 두 사람이 한성부를 나와 서대문 쪽으로 뛰었습니다. 돌쇠의 집신굽이 다 달아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모, 댁에 닿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지요. 복례가 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치챘습니다. 됐느냐? 됐습니다. 어머니, 복례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터졌지요. 이형복 대감이 방 안에서 이준혁이 달려드는 것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고 울었지요. 아버님, 이제 됩니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형복 대감은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문 쪽을 봤습니다. 문 앞에 돌쇠가 서 있었습니다. 해진 옷에 집신이 닳고 어깨 쪽이 긁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뺨에 흙이 묻어 있었지요. 그래도 눈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이형복 대감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돌쇠야. 예,
대감마님, 잘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세 글자가 돌쇠의 가슴 안에서 오래 울렸지요. 유기현 판서의 직무가 정지되었다는 소식은 한양 북촌 전체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관리가 유 판서 댁에 들이닥쳤을 때 유 판서는 처음엔 버텼습니다. 뻔뻔하게 앉아서 이것이 무슨 해괴한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지요. 그러나 한성부 관리가 두루마리를 펼쳐 보이자 유 판서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유 판서 자신의 글씨였으니까요. 고변서를 어떻게 꾸밀지, 증거를 어디에 심어둘지, 본인이 쓴 글씨를 본인이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복동도 증언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지요. 하지만 사내의 증언이 이미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관리가 복동에게 말했지요. 지금 증언하면 협조자로 처리된다. 지금 거부하면 공범이다. 복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형복 대감은 무죄, 유기현 판서는 영모날조 혐의로 유배, 박만득 포교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이유로 강등 처분. 소식이 알려지자 이형복 대감댁 앞에 이웃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평소 대감의 선한 성품을 알던 사람들이 떡과 음식을 두고 갔지요. 그 중에는 엽전 한 입에 목격담을 말해준 이웃집 9살짜리 아이도 있었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와서 엽전을 도로 내밀었지요. 이거 돌려드리려고요. 복례가 웃으며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라. 내가 잘 해줬다. 이형복 대감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두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사랑채 기둥을 붙잡고 한참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살면서 이런 밤이 올 줄은 몰랐지요. 뒤주 속에서 웅크리고 가만히 속에 실려 나오고 이모 대구석방에 숨어 지내고 이준혁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님, 준혁아, 이번 일의 돌쇠가 아니었다면 어찌 됐을지 생각해 봤습니까? 생각하기 싫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평소에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지. 그 아이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아버님, 돌쇠한테 상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 이준혁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이형복 대감이 복례를 불렀습니다. 복례야. 예, 대감마님. 돌쇠 좀 불러오너라. 복례가 잠시 뒤 돌쇠를 데려왔습니다. 돌쇠는 사랑채 마루 아래에 무릎을 꿇었지요. 불렀사옵니까? 대감마님. 이형복 대감이 돌쇠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번 일로 내가 받은 상처는 없느냐? 어깨가 좀 긁혔습니다만 괜찮습니다. 다른 상처 말이다. 마음에. 돌쇠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포교 나으리한테 맞았을 때 무섭긴 했습니다. 그랬겠지. 이형복 대감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마루 아래로 내려섰지요. 양반이 노비 앞에서 마루를 내려서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어른의 얼굴을 봐라. 돌쇠가 눈을 들었습니다. 이형복 대감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지요. 평생 내가 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것을 내가 당연하게 여겼다. 내 머리와 마음이 얼마나 값진지 모른 채로. 그게 내 죄다. 대감마님, 무슨 말씀을. 일어나라. 돌쇠가 일어섰습니다. 이형복 대감이 품 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지요. 이것을 받아라. 돌쇠가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을 몰랐지요. 이준혁이 옆에서 읽어줬습니다. 면천문서다.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는 문서. 돌쇠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형복 대감이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자유인이다. 어디든 가도 된다. 이 집에 있고 싶다면 품삯을 받는 사람으로 있어도 된다. 선택은 내 것이다. 돌쇠는 한동안 문서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돌쇠가 울었지요. 소리 없이 눈물이 해진 삼배 저고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복례가 뒤에서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했다. 돌쇠는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고개를 들었지요. 소희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시 시작했지요. 소희는 이 집에 있겠습니다. 어디 갈 데도 없고 달리 하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대감마님 곁이 좋습니다. 이형복 대감이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러거라. 그날 저녁 이형복 대감은 사랑채에 혼자 앉아 오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을 펼쳐놓았지만 한 줄도 읽지 않았지요. 눈은 글자 위에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틀 밤낮 동안 있었던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귀주 안의 냄새, 가마니 속, 흙투성이, 도포 자락, 이모 대구석방의 눅눅한 이불, 그리고 새벽 골목을 혼자 뛰어다녔을 그 아이의 뒷모습. 13살이었습니다. 이형복 대감은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자신이 13살이던 때를 떠올려 봤지요. 그때 대감은 한양 최고 서당에서 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점심이면 어머니가 반찬을 차려줬고 저녁이면 아버지가 글 공부를 돌봐줬지요. 그 나이에 대감이 알았던 세상이라곤 서당 마당과 집 앞 골목이 전부였습니다. 돌쇠는 그 나이에 포도청, 포교의 멱살을 잡혔습니다. 담장 배수로를 기어 들어갔습니다. 밤새 혼자 증거를 찾았지요. 대감은 책을 덮었습니다. 평생 백성을 위한다고, 올바른 관리가 되겠다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집 안에 저 작은 아이의 재주와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지요. 노비니까, 천한 신분이니까. 대감의 손이 책상 위에 놓인 붓을 집었습니다. 종이를 한 장 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면천문서였습니다. 법도에 맞게 관하에 제출해도 효력이 있도록. 대감은 그 문서를 쓰면서 한 번도 붓을 멈추지 않았지요. 다 쓰고 나서 대감은 한참 그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것 하나로 충분하냐고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충분하지 않겠지요. 평생 천한 대접을 받고 자란 아이에게 종이 한 장이 다가 아니겠지요. 하지만 지금 대감이 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먼저였습니다. 먼저 자유, 그 다음은 그 아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 대감은 문서를 접어 품 안에 넣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대감댁 대문 앞에 사람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돌쇠가 마당을 쓸다가 고개를 들었지요. 방만득 포교였습니다. 관복이 아니었습니다. 평복 차림이었고 갓도 쓰지 않았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서 있었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박 포교가 돌쇠를 내려다봤습니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소인한테요. 그날 한성부에서 내가 한 말이 맞았다. 나는 이용당한 것이었어. 유판서가 명령을 내리면 그냥 따랐지. 왜 그 명령이 내려오는지 따져본 적이 없었어.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던진 것. 미안하다. 돌쇠가 잠시 박포교를 봤습니다. 눈빛이 거짓 같지 않았지요. 소희는 괜찮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잖냐. 13살짜리가 그 모든 걸 혼자 했잖아. 나으리도 몰랐으니까요. 진짜 죄인이 따로 있었으니까요. 박포교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내 손이 잘못됐다. 돌쇠는 빗자루를 고쳐 쥐었습니다. 나으리, 소인한테 사과하러 오신 것은 고맙습니다. 하지만 나으리가 진짜 사과해야 할 분은 따로 계십니다. 박포교가 눈을 들었지요. 대감마님께 가시지요. 두 사람이 함께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채 앞에서 박포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형복 대감이 나와 그 앞에 섰지요. 소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역적의 사주를 받아 대감마님을 잡으러 왔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형복 대감이 잠시 내려다보다 말했습니다. 일어나시오. 대감마님, 그대도 이용당한 것이오. 이미 지난 일이오. 박포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시울이 붉었지요. 이형복 대감이 사랑채로 돌아서다 멈췄습니다. 이보시오, 포교. 예, 앞으로는 명령 뒤에 뭐가 있는지 한 번은 생각해 보시오. 그것이 포교로서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니까. 박포교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포교가 대문을 나섰습니다. 돌쇠가 배웅했지요. 대문 앞에서 박포교가 마지막으로 돌쇠를 봤습니다. 너 나중에 크면 뭐가 될 것 같냐? 돌쇠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요,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생각해봐. 그 머리가 심부름에만 쓰이면 아깝다. 박포교가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복례가 부엌 앞에서 물었습니다. 누가 왔었냐? 포교 나으리요. 무슨 일로? 사과하러요. 복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더니 피식 웃었지요. 세상에, 돌쇠도 작게 웃었습니다. 이번 일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웃은 것 같았지요. 밥 짓는 냄새가 났습니다. 이준혁이 사랑채에서 책 읽는 소리가 들렸지요. 돌쇠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지요. 빗자루를 쥔 손에 면천문서의 감촉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 있는 것은 선택이었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그 차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이형복 대감 댁 뒷곁에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렸지요. 돌쇠는 마당에 서서 꽃잎이 날리는 것을 봤습니다. 이준혁이 옆에 왔습니다. 이 꽃이 지면 여름이 오겠지. 예, 여름 되면 내가 혼인을 한다더라. 잘 됐습니다. 이준혁이 웃었습니다. 너도 나중에 혼인해야지. 소인이요. 왜 안 되냐? 이제 자유인인데. 꽃잎이 또 날렸습니다. 돌쇠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꽃잎 하나가 손바닥 위에 살포시 얹혔지요. 잠깐 그대로 있다가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이형복 대감이 사랑채 마루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눈을 가늘게 떴지요. 1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포졸들이 대문을 부수던 소리, 뒷주 안의 냄새, 가만히 속에서 담장 구멍을 기어 나오던 창피함, 그리고 새벽 골목을 뛰어다니던 작은 아이의 뒷모습. 노비였습니다. 13살이었습니다. 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 하나가 대감 한 명의 목숨을, 그리고 집안 3대의 운명을 바꿔놓았지요. 이형복 대감이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돌쇠야. 예, 대감마님. 꽃이 예쁘구나. 예, 내년 봄에도 이 꽃을 같이 보자. 돌쇠가 잠시 멈췄습니다. 내년 봄, 그 다음 봄도, 그 다음도 가슴 어딘가가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예, 대감마님. 살구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꽃잎들이 마당 위로 흩날렸지요. 이형복 대감과 돌쇠, 이준혁이 그 아래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는 것을 이 봄 마당에 서 있는 세 사람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뒤주 속에서 채통을 내려놓은 대감도, 무너지는 아버지 곁에 섰던 도련님도, 그리고 13살 노비였지만 단 하룻밤 사이에 가장 어른다운 선택을 한 뺨의 작은 점 하나, 눈이 유달리
크고 또렷한 아이도. 개뚜기 아담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